결국 KF-21의 5세대 스텔스 진화가 사실로 드러났다. 동부가 최강에서 이제 세계 최강으로. 지난 9일 시제기가 출고되며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와 관련해 군 고위급 인사가 처음으로 스텔스기로의 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카이는 단계적 진화론을 거친 개발을 바탕으로 엄연히 4.5세대로 인식하고 블록 3 단계는 아직 계획 확정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공군 초대 KF-X 사업지원 팀장을 맡았던 김부현 예비역 공군 중장 또한 KF-X 블록 3로의 개량은 아직 계획보다는 희망사항에 가깝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지난 28일 강은호 방위사업총장은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KF-21이 비대칭 무기로 힘을 가지려며 스텔스 기능이 되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GD에 대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며 블록 3 단계 속에 포함된 5세대급 스텔스화를 처음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사실 이미 KF-21의 스텔스 기로의 진화 가능성은 군 안팎에서 숱하게 나온 이야기지만 다만 군 고위급 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시다시피 KF-21은 블록 단계를 거쳐 성능 향상을 이루어 나가는데요. 블록 제로에선 체계 개발 기간인 2026년까지 총 6대의 시제기와 지상용 구조시험체 2대를 만들 예정으로 시제기 중 1대는 인도네시아 공군용으로 출고됩니다. 블록 1에서는 체계 개발이 끝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초도 양산되어 실전 배치가 진행되는 기체로 공대공 임무와 제한적인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내부 무장은 판매립식으로 장착됩니다. 블록 2에서는 2029년부터 2032년까지 양산되는 성능 개량형으로 에이사 레이더 모드 업데이트를 통해 공대지 공대함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며 운용 가능한 무장이 추가됩니다. 군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블록 2 단계에서 완전 매립형으로 성능을 개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록 3는 아직 공식적인 개발 일정이 반영되지는 않았으며 에이사 레이더 성능 개량, 향상된 센서 및 생존 시스템 통합, 스텔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F-35와 같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려면 KF-21의 이음새와 캐노피의 형상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방사청에 따르면 완전한 스텔스기 등의 여러 파생형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근미래에 개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당초 KF-X 사업의 목표는 F-16 플러스급, 즉 미국산 경전투기 F-16V 바이퍼의 성능과 비슷한 수준의 4.5세대 전투기 개발이었으나 개발 과정에서 성능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4.5세대 중 최상급으로 5세대 전투기에 필적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원을 종합하면 전반적 성능은 유럽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 라팔, 러시아 수호이 35를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언급한 KF-21의 스텔스화의 핵심은 저피탐입니다. 저피탐이란 로 프라버빌러리 오브 인터셉인데 쉽게 말해 적에게 탐지가 될 가능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는 최고 수준의 저피탐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저피탐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 레이더 반사 면적, RCS의 경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도 2배 정도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0.5제곱미터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항공 전문가는 KF-21 저피탐 성능을 스텔스기 수준인 에로 바로 직전 등급 RO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블록 3 버전에선 에로 수준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관련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만약 목표만 달성된다면 차후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돌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피탐은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는 면적이 아주 작아지는 것으로 스텔스기라고 해서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아주 작게 탐지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100% 포착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적이 레이더를 통해 볼 때 전투기인지 새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피탐 기능을 갖추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전투기의 형상인데요. 기존 전투기 F4, F5, F16 등을 보면 전투기 끝이 둥근 모양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스텔스기인 F22, F35를 보면 전투기 끝의 모양이 뾰족합니다. 이처럼 전투기 끝이 뾰족해야 적의 레이더에서 쏜 전파가 적게 반사되기 때문이죠. 보라매가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려면 동체를 저피탐 형상으로 제작하는 것 외에도 표면 처리가 중요합니다. 적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거나 난반사 방지 기능을 갖춰야 하죠. 이와 관련해 카이 관계자는 저피탐 기술에는 전투기의 동체 표면 등을 톱니바퀴 형태로 처리한다거나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도료를 칠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제반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스텔스 기능을 위해선 특수 도료 관련 기술 등이 중요한데 현재 해당 도료의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내구성과 저피탐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라매를 완전한 스텔스 형상의 5세대 전투기로 진화시키려면 무장뿐 아니라 주요 탐지 장비 등도 통합해 내장해야 하는데요. 특히 열 신호를 탐지해 표적을 찾아내고 추적하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와 영상 신호로 적을 식별해내고 추적하는 전자광합 표적 획득 및 추적 장비의 경우 보라매 시제기에선 각각 따로 외장되어 있는데 향후 이를 통합해 기체 내부로 숨겨놓아야
RCS를 줄여 스텔스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4대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IRST와 EOTGP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 난관을 겪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은 그동안 쌓은 기술력을 총집합해 국내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 전문가들은 5세대기는 스텔스 기능, 내부 무장창, EOTGP와 IRST 통합 내장 등을 주요 요소로 하는데 난이도는 높지만 기반 기술은 확보되어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이는 KF-21 보람의 연구 개발 및 제작 과정에서 상당한 원천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보람의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는 파스라는 장비를 개발하였는데 기존에 수동으로 조립하던 동체 결합 작업을 자동으로 정밀하게 해 작업 시간을 2배 이상 단축시켰으며 세계 최대 방산 업체인 로키드 마틴도 이런 장비는 본 적 없다며 놀라워했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주날개 쪽에 리벳 작업 등을 자동화하는 로봇 드릴 머신도 개발하였는데 이 같은 제작 기술, 노하우를 확보하여 보람의 제작 시 불량률을 줄이고 작업 속도를 늘리는 등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이는 실제 비행을 동일하게 모사할 수 있는 장비인 아이언버드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였는데 KF-21의 고장이 발생한 상황을 모의 실험하는 작업은 이 아이언버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실제 전투기에서 시험하면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에 해외 전투기들도 개발 과정에서 아이언버드가 필수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 업체가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핵심 장비입니다. 이처럼 기술 이전 등으로 개발을 도와주기로 했던 해외 파트너들이 일부 기대를 저버리자 정치권 등에선 KF-X 사업 재검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처음 개발에 착수했을 당시 주요 기술들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던 협력 파트너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모두 거부한 것이 밝혀져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4대 기술은 에이사 레이더, EOTGP, IRST 등 3가지의 최첨단 표적 탐지, 추적 센서 기술과 적기의 레이더 등을 교란하는 RF 잼머 기술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해외 파트너 기업인 무그는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장비인 아이언버드마저 기술 이전을 거부해 KF-X 개발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들이 더 많았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된다 하는 것보다 쉬우니까요. 물론 안티들의 말처럼 개발 과정에서 고장도 날 수 있고 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며 어쩌면 추락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개발을 멈춰선 안 됩니다. KF-X 관계자들은 일방적인 기술 이전 거부에 굴하지 않고 자체 개발에 도전해 4대 핵심 기술 및 아이언버드 등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개발을 맡은 한 관계자는 로키드 마틴이 기술 이전을 거부할 땐 솔직히 막막하고 이것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공군의 도움과 협력 속에 기존 해외 제품들의 운용 능력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간 우리나라가 항공기를 개발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제품 개발에 이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4.5세대 전투기 가운데 최강의 성능을 지닌 KF-21은 이제 5세대로서의 진화를 천명하며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자국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6천억가량의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6차 한인리 실무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측에서 KF-21 사업을 계속 참여하는 조건으로 분담금 비율 축소나 분담금 납입 기한 연기 50억 달러 상당의 차관 공여 등을 우리 측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 보고자료에서 지난 8일 열린 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회담 당시 KF-21 인도네시아명 IF-X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특히 인도네시아 측에서 자국 인력의 KF-21 공동개발 기술 공백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KF-21 개발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 측 기술진 144명은 작년 3월 코로나를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뒤 아직 복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인도네시아 측의 기술 공백 지원 요구는 자국 기술진의 한국 복귀를 추진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뭐 다시 온다면 기술 가르쳐줘야죠. 몽키 스패너 잡는 법, 나사 뻐간나게 돌리는 법, 리프트에 팔레트 태우는 법 등 기술 배우고 돈 내시면 됩니다. 이처럼 미납금 문제가 공존하면서 일각에서는 2조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에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건네줄 바에야 차라리 독자 개발해야 한다는 반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파트너를 손절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죠. 정부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는 단골 방산 고객이지만 방위산업 기술보호법에 따라 우리 손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의 이전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장비 지원은 있지만 핵심 기술 이전은 절대 없을 것이라면서 IF-X 핵심 장비에 이상이 생기면 미국이 그러했듯 기술보호 차원에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수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 분담금,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계약금, 난갈라함 침몰의 한국 책임론 등 벌써 맞은 뒤통수만으로도 아직도 얼얼합니다. 중국 냄새나는 인니 지금 끊어내면 손절이 아니라 익절입니다.